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하려는 책은 버지니아 울프의 책이에요. 자기만의 방이라는 책과 또 올란드라는 책을 소개하는 그런 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자기만의 방이라는 소설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은밀하고 위대한 나의 세계라는 제목이 붙어 있네요. 제목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제목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자기만의 방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 자기만의 방, 자기만의 공간을 갖는다는 것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 소설을 보면 잘 알 수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책의 한 문단을 읽어 드릴게요. 한 여성이 방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녀가 방으로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녀가 말할 수 있으려면 언어가 가진 자원이 훨씬 늘어야 하고 모든 단어들은 날개를 달고 뻗어나가 파격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겁니다. 이렇게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그 가치가. 자, 제가 읽어드리는 글은 김진애 박사님이라고 그래야 될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국회의원 후보, 과거의 국회의원. 네, 어쨌든 여러분이 아시는 그 김진애 선생님 맞으세요? TV에 알쓸신잡이었던가요? 그 프로에 김영하 씨 등이랑 같이 나오셨던 그분일 거예요. 그분 맞고요. 그분이 당신이 좋아하는 그런 책들을 소개해 놓으신 책에 소개된 그 버지니아 울프의 글들을 오늘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김진애 선생님의 글 속으로 들어가 보죠. 내가 버지니아 울프라는 이름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어떤 영화 제목 때문이었다.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랴 라는 영화 제목이었는데 이 영화는 무척 이상한 분위기의 영화다.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들 속에 얼마나 허황된 거짓과 환상과 비겁함과 추악함이 숨어 있는지 꼭 책으로 머리를 두드려 맞는 것 같은 그런 영화였다. 좋은 영화였다는 거네요. 전성기 시대의 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그의 5번째 남편인 리처드 버튼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세계적 아름다움이나 잘생김을 다 벗어버리고 거친 욕설과 후벼 파는 독설을 쏟아내며 인간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그런 연기를 펼쳤다. 그런데 왜 버지니아 울프가 제목에 등장한 걸까? 영화에선 설명도 없고 힌트도 없다. 대사에 나오는 것도 아니다. 아주 나중에 찾아보니 브로드웨이의 원작 연극을 쓴 작가 에드워드 올비가 뉴욕의 한 카페 거울에 써있던 문구를 그대로 영화 제목으로 옮긴 거란다. 여하튼 나는 그 영화를 보고 버지니아 울프라는 이름에 상당한 궁금증을 갖게 됐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이름이야. 저 또한 이 버지니아 울프라는 이 이름에 비슷한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뭔가 이 우울함과 허무함 이런 것들이 좀 깔려 있어요. 저의 이 버지니아 울프에 대한 인상에는 말이죠. 그런데 이 버지니아 울프라는 이 여류 작가가 왜 그런
문학사의 한 획을 또 그런 큰 족적을 남긴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있을까? 그렇지만 그 작품에는 잘 쉽게 다가가지도 않고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너무 어려서 봤는지. 그리고 또 제가 뭐 그런 페미니즘에 대한 그냥 막연한 조금 거부감도 예전엔 좀 있었던지라 뭐 그런 것들이 작용했던 것 같긴 한데요. 최근에 들어서야 이 버지니아 울프라는 이 여성을 다시 제대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읽어드리는 건데요. 또 제가 관심이 생기고 나니까 또 이렇게 읽어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글도 또 제가 저와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그 덕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네요. 자, 좀 더 들어보시죠. 나는 유학을 가서야 비로소 페미니즘의 맥락 속에서 작가 버지니아 울프를 알게 되었다. 1980년대다. 내가 속으로 얼마나 불평등에 대해 고민을 했건 간에 1980년대 이전의 우리 사회는 민주화라는 거대한 이슈가 압도적으로 절박했던 때인지라 양성평등은 의제에 올라올 수조차 없었다. 씨앗은 있었지만 대중적으로는 여성의 직업활동에 대한 인식 변화, 치맛바람에 대한 비판, 미니스커트 열풍과 바보 같은 단속, 뭐 그런 것들이 고작이었다고나 할까?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나는 유학 중에 페미니즘 관련 책들의 세례를 받게 된 거다. 나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20세기 초 격렬하게 벌어졌던 여성 참정권 운동이다. 서프러제트 운동은 우리 사회에도 이제 꽤 상세하게 알려졌지만 나는 그때 전혀 모르고 있던 역사였다. 서구 사회들은 상당히 개방적이어서 여자들은 당연히 투표를 하고 재산도 갖고 직업도 가졌을 거라는 환상이 와르르 무너졌던 순간이었다. 여성 인권은 그들 사회에서도 험난한 과정을 거쳐 쟁취되었던 것임을 그제서야 알게 됐었다. 영국에서의 여성 투표권은 1919년에야 겨우 성사됐고 자유와 평등과 박애의 상징인 프랑스에서조차 그 나라에서는 1945년이 되어서야 여성 참정권이 이루어졌던 것을 알았을 때의 그 충격은 대단했다. 영국에서 여성의 대학 교육이 가능하게 시작했던 게 19세기 초, 여성의 재산권이 인정된 것이 19세기 말, 여성 참정권은 20세기 초라니. 인간 세상은 너무 오랫동안 야만의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 아닐까? 우리 사회에서는 버지니아 울프라는 이름보다 자기만의 방이라는 타이틀이 더 잘 알려져 있는 것 같다. 연극 자기만의 방 덕분일 것이다. 원작을 우리 문화에 맞춰 연극 대본으로 만들었는데 거의 반세기 동안 무대에 오르고 있고 꼭 봐야 하는 연극이 되었다. 여성들이 연극을 보고 자신의 한과 바람을 떠올리며 고통스러워하고 또 해방된 느낌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자기만의 방이라는 연극이 있었던 우리 한국에 무려 50년간이나 이렇게 오르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몰랐어요. 제가 연극을 잘 보지 않았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랬었군요. 그런데 정말 이 연극으로 만들기에 정말 딱 적합한 그런 소설,
그런 에세이 스타일의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기만의 방은요. 1인극으로 그렇게 연극하기 정말 좋은 그런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 언제 그 자기만의 방이라는 연극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자기만의 방은 소설이 아니다. 에세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강연 원고 자료라고 해야 할까? 케임브리지에서의 강연을 에세이로 확장시킨 것이다. 그런데 꼭 소설 같기도 하다. 제 기억 속엔 자전적 소설이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에세이였군요. 예. 이 책의 8장에서 거론하는 버지니아 울프의 다른 작품 올란도는 정확히 소설인데 일맥상통하는 스타일이 보인다. 바로 자기 자신의 의식의 흐름, 생각의 발전을 따라가는 전개다. 자기만의 방은 소설적 에세이라는 성격 때문에 연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 김진애 선생님이 제목을 붙이신 것처럼 홀로 기나긴 산책을 하는 듯한 책이에요. 예. 자, 이 자기만의 방은 한 여자가 강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흐름을 담고 있다. 주제는 여성과 픽션이다. 그녀는 왜 자기한테 여성과 픽션, 소설이죠. 여성과 소설에 대해서 강연해 달라는지 모르겠다면서 주제에 대한 의문을 갖게 돼요. 그리고 여성들만의 모임에서 가진 소박한 만찬과 남성들만의 모임에서 가진 화려한 오찬을 비교하고 거리와 공원을 걸으면서 사색을 하고 대형 도서관을 찾아 여성의 저작을 모아놓은 책장의 길이가 고작 단 1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숨을 쉬고 셰익스피어에게 만약 재능 있는 여동생이 있었더라면 교육도 못 받고 세상 경험도 좁았을 그 여자는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을 펼치고 역사 속의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꺼내어 그 세계의 의미를 정의하고 그 영국의 여류 작가죠. 브론테 자매, 에밀리 브론테, 샬롯 브론테, 폭풍의 언덕을 썼던 에밀리 브론테, 또 그녀의 언니는 제인 에어를 썼죠. 제인 에어 대단한 자매였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작가라는 것을 처음에 감췄었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또 그 자매와 제인 오스틴, 오만과 편견을 썼던 제인 오스틴 있죠. 그 글에 대한 감탄, 남성성과 여성성을 같이 갖춘 셰익스피어에 대한 찬탄을 하는가 하면 앞으로 제약이 점점 없어질 때 여성이 만들 놀라운 신세계에 대한 기대를 펼쳐 나갑니다. 책 속에서. 마치 홀로 기나긴 산책을 하는 것 같은 책인데요. 우리말 번역은 경어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어 원문보다도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온다. 나에게 말을 건네는 것 같고 혹은 나 자신이 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다. 강연장에서 듣는 강연이 아니라 마치 팟캐스트를 켜놓고 이어폰을 끼고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목소리가 들리는 책이다. 와, 이 표현 너무 좋다. 목소리가 들리는 책이라. 그래요. 이 버지니아 울프가 이 여성과 픽션에 대해 강연을 해달라는 청을 받고 이제 강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서관을 갔는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도서관 출입이 안 되는 그런 도서관들이 많았다고 해요.
결국 허가가 된 여성의 입장이 허가된 도서관이 대형 도서관 한 군데였다는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그랬었다는 거예요. 와, 지금 우리로서는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는 불평등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걸 잊고 사는데 참 그 시대의 여성에 비하면 현재는 얼마나 다행인가 싶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을 순간순간 만나게 돼요. 그렇지만 이 정도 왔기에 정말 다행이구나 싶네요. 예. 그래서 그 어렵게 들어간 도서관에서 찾아보았더니 세상에 여류 작가가 없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류 작가가 쓴 책이 그 넓은 대형 도서관에서 단 1m밖에 안 되는 책상 안에 채워질 정도면 그게 다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시작해요. 왜 여류 작가가 없을까? 이렇게 없었을까? 그리고 여성 소설가들은 더더군다나 왜 일이 없었던 걸까? 그런 그 원인들을 쭉 사색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찾은 결론이 있었어요. 이 책에서 이 김진애 박사님이 얘기하실 거니까 좀 더 들어보시죠. 자기만의 방이 던지는 결론 또는 화두는 너무도 간단하다. 여자가 글을 쓰기 위해서는 돈과 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 500파운드의 고정 수입과 방해받지 않고 글을 쓸 수 있는 자기만의 방이다. 너무 속물적인 화두 아닌가? 글이란 열정으로, 고통으로 자신의 전체를 바쳐서 몰입해서 쓰는 그런 고상한 행위라는 기성관념을 하나하나 깨트려가는 작가의 설득 과정이 무척 흥미롭다. 여성이 주로 쓴다는 소설에 대한 남자들의 폄훼, 여성 작가가 쓴 소설의 한계에 대해 지적하는 남자 평론가들의 독설에 맞서서 버지니아 울프는 당당하게 논리를 제시한다.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것에 대해서 쓰는 용기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가. 자신의 방이 없어 거실 한쪽 구석에서 그것도 끊임없이 방해를 받으면서 글을 써야만 하는 여성의 입장이란 어떤 것인가. 울프는 자신이 소설가이자 평론가로서 자신의 개인적 체험에 대해 너무도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는다. 그래요. 이렇게 짧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여자가 그 경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글을 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자에게 사회로부터 요구되는 그런 당시의 의무, 이래야 한다 하는 그런 것들이 도저히 여자가 작가가 될 수 없는, 글을 쓸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저작물들, 모든 글과 책들이 다 남성들만의 전유물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원인, 그런 사회적인 구조, 여성과 남성의 그런 어떤 불평등, 아주 오랫동안 내려져 오는 제한된 인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의 원인이 있었다는 걸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기 이 에세이 속에서는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세상에. 이 점은 페미니즘적으로 봐도 그렇기도 하고요. 당시에 여성의 그 사회적 지위가 이렇게 인정되지 않았던 그런 시기여서 페미니즘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또 지금 현대에서 해석을 하자고 하면 경제적 독립이나 뭐 경제적 자유, 그리고 생계를 해결해야 되는 것으로부터 어느 정도 이 안정성이 확보되느냐, 뭐 이런 맥락에서도 또 읽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꼭 그 책을 쓰는 것, 소설을 쓰는 것, 그런 작가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조금 이제 벗어나서 그런 이제 창의로운 활동을 하는 것, 어떤 자신만의 무언가를, 꼭 그게 글이 아니더라도 그런 이제 자아를 닫고 어떤 창의적인 본인이 많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무언가를 그런 성취해내는 데 있어서 자기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맥락에서도 또 이 자기만의 방을 읽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여러 측면으로 놀라운 발견이랄까요? 좀 그런 빛나는 글이 아닌가 싶어요. 자, 다시 김진애 박사님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또 소 제목을 붙여놓으신 그런 섹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페미니즘 이론에 대해서 수많은 쟁쟁한 이론서들이 있지만 이 자기만의 방이 가진 위치는 참으로 독특하다. 학술서, 이론서, 선언문과는 또 다른 영향력을 발휘한다. 버지니아 울프는 여성 참정권 운동에 참여했지만 전면에 나선 것은 아니다. 당시에 참정권이 없었군요. 시몬 드 보부아르의 제2의 성처럼 꾸준히 참조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글로리아 스테이넘이 창간했던 여성 잡지 미주와 같은 대중적 영향력을 발휘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은 마치 연못에 던져진 하나의 돌처럼 끝없이 파장을 만들어낸다. 세상에는 꼭 그런 존재가 있다. 첫 만남이 그렇게 강렬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인상적이었던 것도 아닌데 다시 찾게 되고 찾을 때마다 그 존재감이 커지는 존재들 말이다. 마치 즐겨 찾는 비밀 산책 공간 같다. 별 특색은 없지만 그 신비로운 분위기 때문에 나의 비밀로 간직해두고 자꾸 찾아가는 골짜기처럼 말이다. 그 마치 책 속에서의 책 제목의 자기만의 방, 우리들 모두의 자기만의 방이 되어준 그런 책이죠. 이것을 읽고 있는 동안은 그런 나만의 방, 나만의 공간이 아니더라도 그 나만의 공간, 시간 속으로 빠져들어 버리게 되는 그런 책이랄까요? 네. 그 골짜기 속 작은 샘물이 특별해지고 빌달길에 위태롭게 서 있는 나무 한 그루가 달라 보이고 그 사이로 스며들어오는 햇빛이 더욱 찬란하게 느껴진다. 작가 버지니아 울프가 그런 존재감을 풍긴다. 내가 다시 찾고 싶은 비밀의 공간처럼 말이다. 은밀하고 또 위대하게. 이거 영화 제목 아닌가요? 은밀하고 또 위대하게, 은밀하고 위대하게던가? 그런데 딱 그 표현이 맞습니다. 은밀하고 위대하게, 그런 나만의 공간을
힘이 되어주는 책이에요. 예. 나에게 버지니아 울프의 글이 그렇다. 그의 책은 언뜻 밋밋해 보인다. 그래요. 너무 밋밋해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불꽃이 적나라하게 표현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사건이 거창하게 묘사되는 것도 아니다. 마치 영화에서 시간의 압축을 보여줄 때 빠르게 장면이 흘러가듯이 울프의 글에서는 나 외의 모든 사건과 공간이 배경으로 있고 나는 온전하다. 이 순간을 느끼는 나, 이 생각을 하는 나, 이 시간을 지배하는 나에 집중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나는 나가 된다. 나는 이 글귀가 너무 좋은데 바로 이것이에요. 나는 그저 다른 무엇이 아닌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 간단하게 그리고 평범하게 중얼거릴 뿐입니다. 너무 좋죠? 그러니 이 책을 읽으면 비밀의 공간에 나만의 공간으로 되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요? 나에게만이 아니라 버지니아 울프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모양이다. 그것이 문학적 상상력이 배어있는 그런 글들의 힘이 아닐까 싶다. 언제나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이다. 울림이 있고 파장이 생긴다. 그리고 항상 새롭게 해석되고 또 해석된다. 오랜 후에도 또 다른 독자에게 그런 울림을 만들어낸다. 디 아워스라는 영화가 있다. 델러웨이 부인을 쓰던 버지니아 울프가 델러웨이 부인이라는 책을 썼어요. 사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버지니아 울프를 처음 만나긴 했는데 어쨌든 그 디 아워스라는 영화를 보면 델러웨이 부인을 쓰던 100년 전의 버지니아 울프 이 역할을 니콜 키드먼이 했죠. 그리고 델러웨이 부인을 읽는 1960년대 미국의 주부 로라 이 역할은 줄리엔 무어가 또 했습니다. 그리고 델러웨이 부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현재의 출판 에디터 클라리사 이 역할은 메릴 스트립께서 하셨죠. 이 디 아워스라는 영화 이 세 여자를 교차시키는 영화인데요. 섬세함, 미묘함, 복잡함, 흔들림, 배려심이 이보다 더 잘 표현된 영화를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 버지니아 울프가 살아 돌아온 듯한 니콜 키드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불행해하는 줄리엔 무어, 에이즈로 죽어가는 남자친구를 보살피다 자기 눈앞에서 그가 자살하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담담히 장례식을 치르는 메릴 스트립, 모두 델러웨이 부인의 현신이자 버지니아 울프의 현신이다. 버지니아 울프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죠. 오랜 시간 동안 그녀의 저술 활동을 도와주었던 남편에게 짧은 노트를 남기고 치마 속에 돌을 담고 강물 속으로 빠졌습니다. 생전에 몇 번의 자살 시도가 있기는 했지만 작가로서 활동의 정점에 있던 그녀가 왜 자살을 택했는지에 대해서 구구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시달리던 신경증 세가 악화되는 게 두려웠던 걸까? 이런 해석이 제일 많고요. 또 애당초 그 신경 증세는 왜 생겼을까? 몸이 약해서일까? 부모를 일찍 여의어서일까? 아니면 또 다른 비밀이 있었던 걸까? 울프의 사적인 삶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어렸을 적 의붓 오빠들에게 당한 성폭력 때문에 성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다는 얘기, 그런 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녀가 동성애자였다는 그런 설도 있죠. 그녀의 또 유명한 작품, 영화화 되기도 한 작품 올란도라는 작품을 보면 수백 년에 걸쳐서 여성과 남성을 오가는 인물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울프, 버지니아 울프의 동성애 친구였던 비타 색필 웨스트에 대한 열정에서 이 올란도라는 작품을 쓰게 되었다는 건 또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의 남편, 버지니아 울프의 남편, 동성애자인 여성을 부인으로 둔 그의 남편 레너드 울프, 그의 버지니아 울프에 대한 그 평생에 걸친 충정도 유명하고요. 또 그와 버지니아 울프 사이에 섹스리스 결혼, 그것도 또 놀랍지만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여러 차례 자살 시도를 했던 것을 보면 델러웨이 부인을 쓰면서 주인공을 죽일까 살릴까 고민하던 그녀는 아마 주인공이 아니라 평생 그 본인의 생사에 대해서도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합니다. 자기만의 방에서 여성들을 향하여 글 쓰는 용기를 가지라고 그렇게 명료하게 써내려 갔으면서도 그 책에서는 이제 뭐 소재가 그랬으니까 글을 쓰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사실 그런 여성의 삶을 권리를 되찾으려는 노력을 용감하게 해 나아가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어쨌든 그러한 글을 명료하게 써내려 갔으면서도 버지니아 울프는 그 자신의 글에 대한 혹평에는 컴플렉스도 많았다고 해요. 지나치게 여성적이다, 지나치게 부르주아적이다, 뭐 개인적인 의식의 흐림을 써내려고 한 것 뿐이다, 뭐 이런 평들, 좀 뭐 그때까지와는 다른 스타일의 글들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런 평론들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또 굉장히 민감했었다고 합니다. 김진애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평론가들이란 어느 시대에나 흠집을 내는데 능통한 모양이다. 바로 그들이 지적했던 그 지점이 바로 버지니아 울프 글들의 그녀의 글만이 가진 강점인데 어떻게 그것을 빼고 작가 버지니아 울프가 있겠는가. 위대함을 창조하고 나서도 자신의 위대함을 모르는 여느 작가의 운명이 버지니아 울프에게도 그러했는지 그런 평가들에 좀 속상해하고 예민했었던 것 같고요. 그에 대해서 울프는 또 이렇게 복수를 해요. 재밌습니다. 여성은 수백 년 동안 방 안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벽 자체에도 여성의 창조력이 숨어 있습니다. 네,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버지니아 울프라는 이름을 발견한 영화,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영화죠.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랴. 그 제목에서 버지니아 울프는 환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가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일까? 아니면 환상이 없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뜻일까? 이건 역시 어떤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분분하겠으나 나는 이 버지니아 울프라는 이름이 갖는 다층적인 의미가 좋다. 그녀의 심리 상태, 정신적인 상태도 이렇게 좀 다층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인생에 그녀의 발자취, 그녀가 남긴 발자취에 고스란히 남아있죠. 좀 마음이 아파요. 버지니아 울프 생각하면. 그래서 그게 무엇이 됐던, 동성 연인이 됐던 뭐가 됐던 그녀가 생전에 좀 행복하였기를, 우리가 그녀에 대해 가지는 그런 이미지처럼 너무 불행하고 우울한 그런 것만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좋은 느낌도 많이 가졌었으면 하는 바람이 개인적으로는 있어요. 우리한테 좋은 그런 글을 남겨줬으니까 그런 마음이, 저 또한 그녀가 행복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 거 아닐까 하고요. 자, 여기까지가 자기만의 방에 대한 얘기였고요. 올란도라는 그녀의 다른 소설 작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소설은 남성과 여성을 오가는 삶을 수백 년 동안 살았던 주인공 올란도를 스토리로 하고 있어요. 또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하게 됐을까? 그녀의 생을 지배했던 뭐라고 할까요? 테마? 이데올로기? 뭐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여성과 남성, 신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강한 물음과 문제의식, 이것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던 게 아닐까 해요. 이 영화 올란도로 사실 더 강렬한 인상을 주고 유명한 그런 소설입니다. 버지니아 울프가 이 문학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녀의 작품이 우리에게 어떤 울림과 그 생각할 거리들을 주는지, 이렇게 작품마다 영화화되고 이러고 있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영화 올란도는 3명의 여성이 있어서 가능했는데요. 원작자 버지니아 울프, 감독 셀리 포터, 그리고 배우 틸다 스윈튼, 이 3분입니다. 셀리 포터 감독은 버지니아 울프 작가 이상으로 훌륭하고, 틸다 스윈튼은 책 속의 주인공 올란도 이상으로 훌륭합니다. 훌륭함을 이렇게 누가 낫고 누가 덜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조차 없고요. 나는 이 3 여성들의 간절함, 절박감, 그리고 위대함에 대한 열망이 그들의 최고 재능을 끌어냈을 것으로 짐작할 뿐이다. 이 올란도 참, 또 이 틸다 스윈튼 또 대단했던 그런 작품이에요. 이 장면의 디테일도 엄청났었던 것 같은데, 이 소설 속 스토리 좀 소개드려야죠. 미소년의 아름다움이란 미소녀의 아름다움 이상으로 치명적이다. 오죽하면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미소년 아도니스에게 매혹되었겠는가. 오죽하면 자기애를 일컫는 나르시시즘의 단어의 어원이 물속에 비친 자기 모습과 사랑에 빠져버린 미소년 나르시스에서 비롯되었겠는가.
소설 속 미소년 올란도에게 매혹된 여자는 최고 권력자 엘리자베스 1세다. 죽음을 앞둔 늙은 여왕은 영원히 늙지도 말고 죽지도 말라는 절체절명의 명령과 함께 올란도에게 영지와 저택을 하사한다. 화려한 궁정생활, 러시아 귀족 여자와 빠진 사랑에도 불구하고 올란도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훌륭한 작가다. 황진이식으로 말하자면 지성과 자유와 독립과 풍류를 추구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올란도가 그 영지와 저택 안에서 훌륭한 작품을 쓰는데 한계를 느꼈었는지, 아니면 믿었던 사랑의 그 귀족 여자와의 그 믿었던 사랑에 배신을 당해서였는지, 아니면 이 이국 땅에 파견되어서 제국주의의 도구가 되는 데 대한 실망 때문이었는지, 올란도는 혼수 상태의 잠에 빠져서 수백 년이 지나 여자의 몸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이 미소년에서 이제 여자의 몸으로 깨어난 거예요. 새로 입게 된 패티코트, 머리에 쓰게 된 가발, 치렁치렁한 드레스, 이것들에 당황하면서도 몸짓 하나 눈짓 하나로 남자를 홀리는 그런 마술에 놀라고, 또 자신을 흠모하는 남자에게 빠지기도 하고, 이제 여성이 되어버린 자기의 그 몸으로부터 느끼는 그 기쁨들을 만끽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황당한 것은 이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처지예요. 이제 여성이 되어버렸어서 자신의 저택과 영지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시 잠에 빠져요. 깨어나 보니 이제는 시점이 올란도라는 소설이 나온 바로 그 해 1928년 현재의 시점에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가 하면요, 여성의 재산권과 투표권이 확보된 그런 해라고 해요. 1928년이. 이 해에, 새로 태어난 이 해에 올란도는 이제 진정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남성의 기억과 여성의 기억을 동시에 품은 새로운 인간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성도 아닌 남성도 아닌, 또 한편으로는 여성이기도 하고 동시에 남성이기도 한 그런 새로운 인간인 거죠. 이 올란도라는 이름은 or와 and를 합성한 이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또는 이라는 뜻의 or, 그리고 라는 뜻을 가진 and, 이 두 단어의 합성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여자 또는 남자, 그리고 여자 그리고 남자라는 의미라는 거죠. 400년을 뛰어넘어 이 여성과 남성, 양성을 오가는 인간의 이름으로서는 아주 제격입니다. 환생과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지난날을 온전히 기억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환생과는 또 다른 거예요. 이 올란도의 재탄생은 남성으로서의 성공과 실패를 경험했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가 자신의 욕망을 마음껏 추구했다가 사랑에 실패해서 좌절도 했다가 공직을 맡아서 위선적인 상황에서 어찌할 것인지 선택을 고민하던 차에 깨어나 보니 갑자기 여성의 몸이 되어버린 그런 경험, 그 여성의 몸에 갇혀서
그것도 지금 황당스러운데 가까스이 사회적 구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구속 하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지식인들과의 교류를 추구하지만 또 그 한계를 깨닫게 되고 기득권층의 허위의식, 허위로 가득 찬 기득권층의 삶도 알게 되고 이제 그런 역사, 그런 경험들을 안고 있는 새로운 인간, 신인류, 양성성을 지닌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난 인간 또는 그리고의 올란도인 것입니다. 이 발상 자체가 멋있고요. 그리고 이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한계와 제약, 그리고 이런 불평등, 이런 것들에 대한 항거하는 이 방식 자체가 너무나 우아하지 않나요? 우아하고 평화적이지만 그리고 또 우리식의 표현으로 하자고 하면 굉장히 해학적이고 아무튼 창의적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고도의 감수성을 지닌 여성만이 에게 가능한 그런 스타일로, 그런 아주 수준 높은 저항 운동을 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버지니아 울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전한 남성, 그러니까 완전한 순도 100%의 남성 또는 순전한 여성이 되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인간은 남성적 여성이거나 여성적 남성이어야 합니다. 라고 강조했어요. 자, 우리의 올란도는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요? 새로 태어난 인간 올란도, 신인류 올란도는 그야말로 양성적 마음을 갖춘 것일까? 남성적 여성으로서 여성적 남성을 고대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김진애 박사님은 남기시고 있고요. 이 버지니아 울프를 페미니즘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그녀를 온전히 취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책이 출간되었을 당시의 시점으로 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남성에게나 여성에게나 모두 똑같이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과 남성이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같이 살아가야 하는 공동 운명체라고 하면 이 올란도에서 제시한 그런 인간형, 순전한 남성도 순전한 여성도 아닌 서로의 입장을, 생각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양성성을 다 가진 인류로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나 하는 그녀의 제안은 이 시대에 또 역시 유효한 그런 우리 일상의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 또 사회의 여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있어서도 역시나 하나의 중요한 대안 솔루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미셸은 또 물러가 보겠습니다. 좋은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랄게요.